이 순간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했던 진술들 모두 정청래 위원장이 첫 변론 기일 때 했던 연설로 모두 반박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국회 대리인단이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죠? 그걸 실제로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고, 이날 변론기일에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김진환 변호사,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의 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고 하며 선동을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어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헌재에 도착한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파면을 통해 사법체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 뒤 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 구속되자 이날 출석한 겁니다. 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의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한테 한나라의 국정 운영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서 불이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5.16 군사 쿠데타를 불이한 것으로 규정해 헌법 정신에서 탄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제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수호의 파수꾼 헌법재판관님,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국민들은 늘 그렇듯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그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명태균 핸드폰 행방 논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매출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4곳이 포함됐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뉴스는 있었지만 휴전선 전방은 조용했고 어떤 국민들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들도 보셨듯이 그날의 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수많은 국민들은 설마 가짜 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계엄 선포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은 실추되었고 경제의 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자신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추위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탄핵 심판은 이런 사람을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만 피청구인의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법수호 최고의 보루이신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비상계엄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본청 출입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내신 우리 선조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작품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피청구인의 독재 기도를 막아낼 수 있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2조 2항도 동시에 위반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들이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용에 앞서 절차 면에서도 전혀 헌법과 개헌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회는 비상계엄이나 어떤 경우라도 침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하게 침탈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국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위헌 위법하게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형법 제91조, 헌법 제114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서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였고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농성전 때문에 일촉즉발 무력 충돌 사태까지 염려될 지경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불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진한 이론에 기대어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여정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예,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밤에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하시면 제가 2가지만 아는 대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측 대리인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구인 대리인 있으십니까? 네.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에서부터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선거 부정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 행정부이며
국가정보기관이며 이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선거부정의 위험이 더욱 더 큰 기관이 선거부정을 막고 방어하는 기관에게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선거 공정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 속에 구겨 넣는 주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 찬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님, 선거 부정론은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며 객관성이 없는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리고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은 적절하게 제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청구인 하시고 싶은 말씀. 재판장님, 저희 청구인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다음 기일부터 이제 관련자들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김용현 증인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증인들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군통수권자 지위에 있으면서 선언했던 이 계엄 선포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국회,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을 하게 될 텐데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이제 심판장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면전 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탄핵 이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그 선관위 그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은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3 재판님 하나만 좀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청구인께서 그 당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하에서 치러진 우리 지금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지휘해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뭐 없고 책임은 이쪽에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이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리기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지난 4년간 이런 것들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정원 보안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문제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에 비춰보면은 사후의 그 어떤 변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 선포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항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은 피청구인 측은 을 1호증부터 5호증 내지 8호증 정도까지밖에 서증요지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출은 저희가 92호증까지 이렇게 많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일정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조금 내일 체부에 대해서 증거 인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시면 모레 평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일부는 1월 23일 대부분은 2월 3일 날 체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체부입니까? 아니면 조사입니까? 왜 체부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바로 그날 조사하니까요. 예.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측근들을 강력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르텔 타파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